여러분 전화하셨습니까? 예, 필요합니다. 잠시 화면 전환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PT 자료는 그 카톡에 공유하도록 올려두었습니다. 전체 화면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슬라이드 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만드셨네요. 예, 그 우리 이제 지금까지 키포드 강좌 그 연구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연구원 교수님들께서 이제 아주 깊이 있게 이 종교 그리고 과학 관련 주제들을 전문적으로 오래 다루셨습니다. 근데 원래 우리가 이제 너무 잘 보려고 한 곳을 오래 보다가 보면 나중에 더 안 보이게 되는 시점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럴 때는 한 번씩 좀 멀리 초점 없이 이제 멍하게 좀 바라봐야 시력이 회복될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이 깊이 있게 전문적인 내용보다는 이제 근대 과학이 대두하던 그 상황들을 좀 우리가 숲을 보는 느낌으로 이제 전체를 한번 배경이 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주로 한번 보고 싶은 것은 이제 이 자연 이해입니다. 자연 이해들이 어떻게 이제 바뀌어 왔고, 죄송합니다. 제가 마우스가 자꾸 죄송합니다. 마우스 커서가 지금 잘 안 보여서. 그거 그냥 누르면 되지 않아요? 네, 누르면 돼요. 예. 스페이스로 누르시면 요걸 누르려고. 커서가 잘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근대 과학이 대두하게 되는 그 시점에 자연 이해가 이제 변화되는 과정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역사적 시대 구분이라기보다는 이 과학의 발전과 연관지어서 이제 이 중세 후기 그리고 이제 근대 과학 그런 시기들, 그리고 이 용어가 사실 굉장히 좀 복잡하더라고요. 역사학자들 쓰는 것하고 이제 이쪽 과학사에서 다루는 것들하고 그 구분들이 이제 조금 서로 겹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근데 용어도 이제 학자마다 좀 달라서 이 근대과학이라고 이제 표현하면서 이제 고전 근대과학 그리고 이제 근대 또 현대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 아마 그 용어가 차이 나게 되는 이유들이 이제 그 과학사적 관점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논문이 아니고 강연이기 때문에 PPT 자료로 이제 보시면서 참고 자료도 이제 엄격하게 그 논문 작성 방법들을 안 하고 간략하게 이제 내용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계획은 이 근대 그리고 현대 과학까지 또 차이까지 좀 다루고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서 일단 오늘 이제 근대 과학에 초점을 맞추고 현대 자연상은 이제 간략하게만 비교하기 위해서 살펴보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아인슈타인이 했던 그 유명한 말,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근데 사실 이제 아인슈타인은 이 광량자 이론 때문에 이제 노벨상을 수상을 하게 됐고, 이 막스 플랑크의 이제 연구를 광량자 이론으로 깔끔하게 해석을 하면서 양자역학의 이제 기초를 다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아인슈타인은 이 양자역학의 확률적 해석에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양자역학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이 존재 개념의 확률이 들어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몇 차례나 이제 이 반박하는 논문들을 발표를 했었는데, 오히려 반박하기 위한 논문들이 양자역학이 옳다고 하는 걸 입증해주는 결과가 되게 되면서 평생이 이제 이것 때문에 쏘가리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양자역학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해석도 굉장히 다양하고 아직도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리되어 있는 이제 그런 주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하게 되었던 것은 그 본인의 어떤 가정 같은 걸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신념에 가까웠던 거라고 보입니다. 이런 신념이 강화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뉴턴적 세계관에서 특징적인 이 결정론적 자연 이해, 이것을 아인슈타인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로는 주사위가 아니라 전자의 위치가 문제가 됐던 건데, 주사위를 던질 때 이제 주사위 그 각 면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인데, 물론 이걸 랜덤하게 이제 하나씩 나오게 되겠지만은, 근데 뉴턴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주사위의 첫 번째 위치, 그리고 주사위가 던져질 때 속도를 우리가 정확히 알면 이 주사위의 궤적을 계산해내고 어느 면이 나올지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게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렇게 정확한 그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최소한 이론상으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뉴턴 역학에서는 이제 무작위적인 주사위 던지기는 없다고까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확률이 필요 없다고까지 얘기할 수가 있는데, 결정론자 입장에서 보면. 근데 문제는 이제 하이젠베르크 이후에 이 두 개의 값 중에 한 가지를 정확히 알면 나머지 한 가지는 더 희미해져 버리기 때문에 처음 위치와 속도를 둘 다 정확히 알아야 이 확률 없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둘 중에 한 가지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고 불확실성을 항상 지니게 되기 때문에 양자역학에서는 이제 확률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아인슈타인이 이게 끝내 못마땅했고 어떤 이제 다른 그 보충을 통해서 숨겨진 변수들이라든지 이런 다른 방법으로 이걸 이제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도했지만, 근데 이제 뜻을 이루지 못했고 우리한테 유명한 이제 신은 주사위를 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남겨주고 있습니다. 파이아벤터는 이제 이 새로운 과학 이론들은 이 새로운 현실 이해, 그리고 사물에 대한 새로운 철학, 그리고 나아가서 현이상학적인 관점을 새롭게 구체적으로 표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과학 이론들은 새로운 언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언어의 토양이 되는 새로운 현실 이해, 그 다음에 철학적 관점, 새로운 현이상학적 관점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인간의 사고는 이제 무엇보다도 사물의 형태를 부여해주게 되는 특정한 틀, 그리고 본보기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과학자로 또 사람으로서 이런 특성을 우리하고 공유하고 있다가 보니까 이제 하나의 구조화되어 있고 상징적인 체계로서 어떤 우주가 없이는 사물을 이제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자연과학의 발전 과정, 그리고 자연과학자들과 연관해서 이 자연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항상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 있게 된 것을 과학사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레위기 25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제 희년 선포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누가복음에서 메시아 사역도 바로 이제 이 희년으로 해석을 하시고 있는데, 이 희년이라고 하는 이제 이 구약 성서의 제도들을 보게 되면서 드는 생각은, 이제 적어도 이런 세계관 속에서, 이런 세계상 속에서는 시간을 리셋하는 것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제 이것은 어떤 신화적 세계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종교적 세계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이제 근대 과학 이전 이 중세기까지 그리고 후기 중세기까지 이어졌던 이제 자연상, 이것은 신화적 자연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근대 이전의 이 자연상의 특징은 리셋이 가능한 세계였다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이 신화적 자연상에서는 이 질서 개념이 이제 신 혹은 신들, 때로는 뭐 조상들에 의해서 주어진 것으로 이해를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피트버그가 이제 기본리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이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질서는 견고하게, 우주의 어떤 것보다도 견고하게 주어져 있어서 이제 모든 것들이 그 질서 안에 있다고 이해를 해왔고, 그리고 이것은 신에 의해서 심겨진 질서이기 때문에 모든 시간 그리고 모든 장소에서 유효하고, 그리고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이제 이 우주에 심겨져 있는, 자연에 제정되어 있는 질서는 똑같이 좋은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특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신화적 자연상의 세계에서는 이제 시간을 이해할 때 순환적 특성을 가진 것으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이제 시간이 어떻게 순환적일 수 있는가?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로 화살이 아니고, 이제 이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시간, 그 공간, 그리고 이제 원형으로 회귀한다고 하는 그런 세계관에서 이게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태초에 이제 만물의 원형이 확정이 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 신화적 자연상 속에서도 변화를 알고 있고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원형으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이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건 그 표준에서 벗어나는 이상 현상이거나 변칙으로 간주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원형을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 변화와 직결되어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시간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이제 부정적으로 받아들였고, 그러니까 시간의 어떤 기능을 이런 의미에서 변화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작용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 시간이 제 기능을 하려고 하면은 시간은 원초로 회귀를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원형과 일치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시간은 규칙적으로 원초로 회귀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건 이제 신의 뜻이기도 하고 또 인간들이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 이 근대 사회, 그러니까 근대 과학이 대두하고 나서의 이제 세계상 그리고 시간 개념과 차이를 잠깐만 보면, 이제 근대 사회는 신들에 의해서 심겨진 질서 그리고 제정된 질서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인간이 자기 자신만의 선택의 범주 안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인간이 자기 자신의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은 더 이상 신들 혹은 더 높은 존재에 의해서 주어진 질서에 묶여 있지 않다고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원형을 이제 바라보고 원형으로 모든 만물이 회귀하기를 이제 염원하는 이 신화적 세계상에 비해서 근대 사회는 오히려 미래를 바라보고, 또 미래를 바라보다가 보니까 인간은 이제 기획을 하게 되고, 이 기획한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는 데 집중하게 되다가 보니까 이제 오히려 이 주어진 질서를 넘어서서 인간의 한계 그리고 경계선을 더 확장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하려고 하고, 그리고 성장 그리고 진보를 생각하는 특징을 근대 사회에는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과학의 발전과도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근대 사회에서 시간은 변화, 갱신 그리고 진보의 매체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화적 자연상과 근대의 시간 이해는 굉장히 이제 대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 시간이 원형으로 회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그 방법론이 문제가 되게 되는데, 시간뿐만 아니라 만물도 이제 원형으로 회귀를 해야 되는, 그래서 이런 원형적 존재인데, 시간은 필연적으로 순환적인 시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만물은 거듭해서 처음의 형태로 원형으로 되돌려짐으로써 시간은 원초로 회귀를 하게 된다고 보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할 때, 이것은 인간이 해야 될 일인데 바로 종교의식, 그 다음에 전례를 통해서 원초적인 우주적 질서를 유지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예식과 전례를 통해서 이 원초의 시간이 이제 이 역사 속에서 발생한 새로운 것 위에 현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 새로운 것이 원형과 연관 없이 새로운 것으로 있게 되면 이것은 원형으로부터 이탈한 것이 되고 변형된 것이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나타나더라도 항상 이 원초의 시간이 그 위에 작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이 원형적 존재가, 새로운 것도 원형적 존재에 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이제 새로운 것이 지녔던 그 부정적인 특성, 이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원형으로부터 되돌려지게 되는 이제 그 온전함이죠, 이게. 그래서 인간이 만물을 이렇게 원형과 부합되게 함으로써 시간은 또다시 태초의 상태에 맞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은 거듭해서 그것의 시작으로 되돌아감으로써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아주 재미난 그 리셋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연력학 제2법칙에 따르면은 이제 에너지를 사용하고 오히려 엔트로피가 증가하면서 낡아지고, 그리고 이제 이 더 깊은 혼돈으로 빠지게 되는데, 이 원형적 존재는 이제 원형으로 되돌아감으로써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해서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이제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태초의 시간이 오늘의 현재 하는 것과 상응하는 것처럼 모든 장소도 이런 우주의 공간적인 질서를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모든 장소들 위에 또 이 원형적인 이 공간 질서가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부분적인 이 공간들이 바로 원형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공간들이 의미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소라든지 특별한 공간뿐만 아니라 세속의 공간들도 이런 그 맥락에서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원형 회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례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화가 되게 되는데, 이 둘은 동전의 이제 양면 같이 작용을 합니다. 아마 우리 구약 성서에도 그렇고, 구약 성서에는 이제 6월절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이제 이 전례들이 있는데, 양 아스만 같은 이제 그 이집트 학자는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이것은 현대인들처럼 과거의 어떤 사실을 그냥 지식적으로 다시 이제 우리가 끄집어 내오는 그런 회상이 아니고, 이것은 뜨거운 기억으로서 참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원형적인 사고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6월절에 대한 어떤 역사적 이야기가 후손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항상 이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새롭게 갱신함으로써 각 세대가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또다시 그 사건에 참여하게 되는 이제 이런 의미를 지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있었지만은 새해 첫날 창조 이야기가 이제 낭송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연극의 방식으로 재연이 되고, 그리고 아궁이에 모든 불을 끄고 불을 새롭게 붙이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 창조 이야기는 바로 모든 것들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고 모든 것들 위에 새롭게 작용하게 되면서 모든 것들을 갱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의 시간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중요한 이 기간들을 통해서 이렇게 더 높은 원형적 질서의 시간이 비춰져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이 원형이 모든 것들 위에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런 점에서
이제 이 개별적인 것들은 바로 원형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만의 가치와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은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진술해주고 있는 더 높은 거룩한 질서의 빛 가운데서 알려져야 하고 인식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대과학처럼 이제 이 철두철미하게 경험적으로 관찰하고 또 데이터로 그것을 이제 정리하고 데이터들 간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우리가 연산해내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 이 모든 개별적인 것들이 원형적인 것과 관계가 어떠한가를 통해서 그 개별적인 가치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유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 개별적으로 이제 세속적인 것들까지도 가치를 지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에서는 이제 우리가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적인 사건은 창조, 타락, 그리고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그리고 마침내 만물의 새 창조에 이르게 되는 우주적 드라마의 전망에서 이제 숙고되게 되는데 이것 또한 어떤 이런 원형적 이제 질서 그리고 원형적 존재라고 하는 이제 틀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만 가톨릭 교회의 그 화채설 같은 경우들은 하나의 그 실체가 이제 이 모순돼 보이는 두 가지 특질을 동시에 지닐 수 있는 화채설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것이 이제 가능한 것들도 페달 밟을 때 엇박자를 내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당사의 지도 아래 해보니 박자 맞춰 페달을 밟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강사 하는 말이 한 번으로 교정이 되는 게 아니니 1회에 4만 원짜리 50회분을 끊으라고 보냈어요. 그래 200만 원이라. 아까부터 약간 좀 올리는 그런 거.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일상의 시간 그리고 세속적인 시간 속에 그 배후에는 일상의 현실을 위한 이 모델로서 봉사하는 이 원역사의 시간 질서 그리고 더 높고 거룩한 시간 질서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근대 과학이 대두하게 되는 그 형성 과정을 이제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흔히 이제 이 과학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우리가 정의될 때 사실은 이제 근대 과학부터 우리가 과학이라고 과학자들은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과학혁명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모든 역사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완전한 불연속은 없죠. 혁명이라고 부르지만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동시에 여기도 지니고 있는데 과학의 발전 과정에서 이 과학혁명의 어떤 여명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이때 중요한 기여를 했던 인물을 이제 한 사람 우리가 들 수 있는데 디암 바티스타 비코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이 새로운 인식 방법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지 새로운 그 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숙고를 했던 이제 인물이었는데 이제 신학자이기도 하고 또 철학 특별히 역사에 이제 이 나폴리 공국에 살았었고 나중에 이제 그 왕실의 역사를 나중에 썼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공헌들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분이 내놓았던 그 중요한 명제가 있습니다. 베룸 앳 팍툼 컴베툰투어라고 하는 그 말 그대로 이제 참 그리고 진리는 제작된 것과 교환 가능하다.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은 이제 사람이 명확하게 무엇을 인식하려고 하면 그가 직접 만들어 본 것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베룸 에세 입숨 팍툼이라고 우리가 진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칼 르비스는 이제 그의 작품에서 이 비코의 명제가 참된 것의 표지는 스스로 제작한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이제 크리테리움을 제시해 준 것이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대적 사고의 이제 주류가 되게 되는데 새로운 인식 방법이 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인식 방법을 수용했던 인물들은 이 칸트, 베이컨, 홉스, 헤겔, 막스, 딜타이까지 이제 거의 뭐 이 근대 사고야들 주류를 이루었던 인물들이 다 이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이제 그 중에 칸트가 직접 이제 한 서신에서 썼던 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성 비판에도 그 같은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것, 이제 그것을 우리는 그 근저에서부터, 기초에서부터 이해할 수 있다. 피코의 명제를 사실은 그대로 이제 수용한 이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작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식 가능성의 전제 조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제작 가능성이라고 해서 당연히 이것은 인간이니까요. 또 이제 인간 중심의 그 인식의 방식이라고 하는 이제 기초가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인간은 이제 제작할 수 있는 이 창조자의 위치에 오르게 되고, 이제 자연은 인간이 조작 가능한 물질로 이제 전락을 해버리게 됩니다. 이 신화적 자연상에서 보여줬던 원형과 관계하면서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개별적인 것들이 이제 인간이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자연이 그런 본성을 지닌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제 인간이 조작하는 이 세계는 하나의 거대한 기계가 되어버리는 이제 기계론적 세계상에 상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확고한, 그리고 이제 역전될 수 없는 이런 확고한 기계론적 세계상이 보여주는 이 자연은 몇 가지 특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선 자연을 서술하게 될 때 수학적 개념에 기초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뉴턴의 이 고전역학이 미분 방정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수학을 도입하게 되면서 이 과학의 이제 혁명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가 되게 되죠. 그런데 이 자연이 기계화되게 되면서 마치 톱니바퀴로 상징되는 이제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들, 그리고 이제 이런 메커니즘은 수학을 통해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방정식을 통해서 이제 이 자연이 수학화되게 되는, 그리고 자연과학이 수학화되게 되는 이제 중요한 그런 특징을 나타내고, 그리고 전적으로 결정적인 수학화, 이것은 이제 이때 시작이 되었고, 이제 과학자들이나 또 그 과학 사가들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이제 물리학계 안에서는 이때 시작된 이제 물리학의 수학화가 시작이었고, 그리고 이것은 장차 모든 학문들의 수학화로 나아갔고, 그리고 이것은 물리학에서는 적어도 20세기에서는 정점에 이르렀거나 완성에 이르렀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물리학의 수학화가 20세기 넘어오게 되면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시기에 자연은 자기 자신의 고유한 행동이 없는 전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고, 그리고 목표 지향과는 완전히 무관한, 그리고 죽어버린, 그리고 그 내면이 없는 맹목적인 사물, 한자가 죽을 한자 사물은 아닌데 한자로 쓰면 이제 진짜 죽은 물건이 되어버린 겁니다. 고유한 가치도 없고 내면도 없고 어떤 목적론과도 아무리 연관이 없는 재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사물들 전체를 모아놓으면 그것은 이제 자연으로 이야기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은 자기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관념적이고 규범적인 차원을 완전히 약탈당해버렸고, 사실상 하나의 덩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양적인 어떤 것, 순수하게 어떤 하나의 덩어리, 크기가 되어버렸다는 것, 질적인 차원을 여기서 찾아볼 수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자연은 인간과의 의사소통 방식을 이제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낯선 타자가 되어버렸고, 오직 인간이 인과율의 방법으로 조작하면서 만나게 되는 이런 형식적이고 외적인 관계만 인간과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몰트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그 현실을 인간의 고향 상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은 이때 이제 자연만 소외된 것이 아니라 인간도 스스로 소외를 자초해 버렸다는 겁니다. 이 자연과 관계를 맺을 방법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면서, 그래서 이 기계론적 세계상 속에서 인간과 자연의 소외가 상호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기계화된 자연에서 인간은 자아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이 재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자연과 유사성이라든가 친족 관계 그리고 자연의 귀속성 같은 것들을 느끼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 자연은 그냥 덩어리거나 그냥 기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간은 더 이상 자연의 한 부분이 아니고 인간은 자연과는 전적으로 다른 어떤 질서에 귀속하는 걸로 간주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적인 존재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데카르트 같으면 이제 하나님 형상의 특성으로 이제 보았고 사유하는 인간으로 이제 보았고 베이컨 같으면은 이제 자연의 질서를 파악함으로써 자연의 내재한 힘을 끄집어내서 이용하게 되는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그 격언 속에 나와 있는 이제 자연을 지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인간 이런 특별한 존재로 스스로를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연에서 박차고 나온 인간은 새로운 자아상을 관철시키게 됩니다. 우선 이제 인간은 능동적인 활동적인 존재 중에 하나로 받아들였고 인간은 아주 전형적으로 특이한 존재 모든 현실 가운데서 유일무이한 존재로 자기를 인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나름대로 규범을 제공해 주던 자연으로부터 인간은 완전히 해방되었고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고유한 진로를 이제 기획하고 계획하고 추구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한계들에 방해받지 않고 그리고 인간은 감행해내고 그리고 발견하고 혁신하고 개척하면서 이제는 세계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사냥터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원래 이제 이 중세기 근대까지도 이 사냥터는 이제 이 평민들이 들어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왕들이나 이제 귀족들이 영지에서 사냥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인간이 이제 어떤 인간이든지 인간 자체가 이 세계를 사냥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을 이제 말이 필요 없이 이 그림 하나로 다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윌리엄 브레이크 그러니까 영국의 그 이제 낭만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또 시인이고 또 극작가였는데 특이한 것은 이분이 이제 굉장히 신비적인 어떤 이제 체험도 많이 했었고 또 신비적인 어떤 체험 후에 작품들을 그림으로 많이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영문학계에서는 이쪽 그 시기에 낭만주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이제 문학가로 보고 굉장히 많은 이제 연구들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분은 이제 이 낭만주의 시대에 살았으면서 물리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이 문명 비판을 통해서 이 과학의 문제점들을 비판하면서 근데 과학을 적대시했던 것이 아니라 이 낭만주의적 세계상 그러니까 유기주의적 세계상과 뉴턴의 기계론적 세계상을 조화시킬 수 있는 길 그걸 모색했던 아주 특이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이걸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림에 보면 여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뉴턴을 하나의 신격화된 인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하학자입니다. 뉴턴은 지금 자연에 속해 있습니다. 뉴턴이 앉아 있는 이 바위 길을 보면 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생명체들이 자라고 있는 자연 그리고 인간 또한 그 생명 자연 속에 귀속된 존재이기 때문에 뉴턴은 분명히 자연에 속해 있는데 자연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이 뉴턴의 전면에는 아주 어두운 그 우주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뉴턴은 이 사유하는 인간으로서 우주를 바라보고 탐구를 해야 되겠는데 또 우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뉴턴의 손에는 컴파스가 쥐어져 있고 그리고 뉴턴은 눈앞에 펼쳐진 우주가 아니라 지금 자기가 작도하고 있는 바로 이제 이 세계상 속에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 속에서 보면 뉴턴이라고 하는 인간이 마치 그 부분이 전체보다 더 커 보이는 착시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완전 신격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유럽의 한 철학자는 그런 표현을 한 걸 봤습니다. 이때 인간은 이제 파우스트적이고 프로메테우스적이다. 인간 이제 자아상이 바로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어떤 비용을 들이더라도 또 어떤 두려움도 없이 돌파해 나가서 그걸 탐색하고 탐구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파우스트적인 특징을 갖고 있고, 그리고 프로메테우스적인 특성, 그러니까 어떤 제약도 넘어서고 그다음에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신격화된 인간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이제 이 그림이 이걸 아주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이제 뉴턴 과학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가 뉴턴의 그 개념에서 과학적이라고 하는 말이 뭐를 의미할까? 그걸 간략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는 이제 그 유명한 뉴턴의 그 프린키피아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결정론적 특성을 이제 과학적이라고 할 때 가장 첫 번째 꼽게 되는 것은 결정론적 특성입니다. 그래 이것은 수학적으로 확립한 인과론적 결정론이라고 이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어떤 한 시스템의 현재 상태에 관한 정확한 지식, 여기 정확하다고 하는 것은 초기 조건,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그 야구공을 우리가 던진다고 생각할 때 이제 투수가 어느 시점에 얼마만한 힘으로 이것을 어떤 각도로 던졌는지 이런 초기 조건들, 그다음에 이제 거기 관여하고 있는 물리적 요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게 되면, 이걸 이제 우리가 이 관찰을 통해서 알게 되면은 이 개의 과거를 알 수 있고 그 미래 모습도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시간은 대칭적입니다. 과거와 미래의 시간이 질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달의 운동을 방정식으로 잘 표현해내고 나면 수십만 년 전에 달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수십만 년 후에 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결정론적 우리가 지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현대과학에서는 이제 현대과학의 지식에는 이 뉴턴 당시의 지식과 구별하기 위해서 뉴턴 당시의 방정식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제 이 자연의 모습을 결정론적 힘, 결정론적 지식이라고 이제 그 구별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과학에서는 확률 개념이 이제 완전히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뉴턴 당시에는 이런 확실성을 이제 굳게 믿고 있었고, 이게 이제 이 결정론의 특성을 지닌 이제 과학의 모습으로 이제 사라졌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시간 방향의 대칭성,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간의 질적 차이가 과거, 현재, 미래가 없게 되게 되는, 시간이 미래의 시간까지 동질적으로 되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환원주의적 특성을 지니게 됩니다. 이제 하나의 거대한 그 기계 장치로 자연을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계가 이제 그 상징이 되게 되는데, 시계를 제작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그 시계를 분해할 수도 있고 다시 정확히 조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을 분해한 다음에 이제 분해된 개별 조각을 다시 조립하는 방식으로 이제 대상을 설명하게 되는 이런 환원주의의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 분석하고 그리고 분석의 결과를 가지고 다시 이제 조립을 하게 되는, 그런데 이 분석이 이제 뉴턴의 과학의 방식을 따르다가 보니까 이 분석이 모든 이 구조는 이제 독특한 그 자기 개성을 갖고 있는데, 뉴턴의 이 방법론을 가지고 임의적으로 뉴턴의 방식으로 이제 분석하고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게 되는 강제성을 띠게 되게 됩니다. 추상적인 어떤 뉴턴의 분석 방법으로
그 다음에 이 세 개는 운동 중인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개의 운동은 그 개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요소들의 운동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복잡한 시스템도 이제 따지고 보면 그것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 원자들의 속성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복잡해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그 사물의 특성은 가장 기초적인 구성 원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뉴턴의 독특한 질점 개념이 있습니다. 물체의 크기를 무시하고 물체의 모든 질량이 집중되어 있는 질량의 중심이 되는 0차원상의 한 점, 이것을 이제 뉴턴은 질점이라고 불렀고 지금도 물리학에서는 이걸 그대로 이제 쓰고 있죠. 그래서 대상의 위치와 운동량은 이 뉴턴적인 대상 기술을 위한 두 가지의 필요 조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생물학적 대상이라든지 이런 복잡한 사회 현상 같은 것들도 물론 지금은 이제 물리학으로 이걸 표현하고 또 그것을 방정식으로 풀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 뉴턴적 방정식을 갖고 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단순한 것들이고 사실은 사물을 단순화해야만 이제 이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이해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사실적 특성. 그 과학의 은밀성과 객관성이라고 하는 특성을 또 갖고 있었습니다. 관찰 대상은 관찰자와 독립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찰자는 관찰 대상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고 객관적으로 그것을 살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자가 관찰하는 순간 마치 우주는 얼음 땡 하는 이제 그 상황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찰 행위가 관측 대상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 점은 이제 양자역학과 제일 이제 차이가 나는 그 부분이죠. 그리고 과학 이론들은 이 현상 세계를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경험적 대상은 물리적으로 실제하는 것만으로 한정합니다. 그래서 과학의 대상은 인간이 현재 인식 능력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만을 과학적 대상으로 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형이상학이거나 이런 걸로 간주하고 심지어는 비과학적이다 대상으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아마 종교하고 대화할 때 제일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겠죠. 그러다가 보니까 검증될 수 있는 것만을 검증 가능한 영역으로 제한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제 사실은 폭력적인 이제 행동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검증될 수 있는 것, 인식될 수 있는 것들을 자신들의 방식 잣대로 결정해버리고 거기 포착되는 것들만을 인식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범위도 이렇게 결정을 스스로 그 방식대로만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검증되는 것은 과학이고 검증되지 않는 것은 비과학이다 라고까지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제 특성들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뉴턴 과학의 이제 체계적 특성들이 또 있습니다. 먼저 이제 보편적 특성을 볼 수 있는데 비활성화된 물리적 체계로서 이 죽은 자연에 작동하는 추상적, 결정론적, 불변하는 보편적인 법칙을 탐구하는 것이 뉴턴적 과학의 이제 목표입니다. 이 자연에다가 추상적인 뉴턴적 물리 법칙을 강제로 사실은 부여하기 때문에 우주의 보편주의적 질서를 사설처럼 얽어매는 이 계몽과학적 체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뉴턴적 사유는 특수를 제외해버리고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이제 과학의 방법으로 포착되는 것들만을 과학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보편적 법칙만을 수립하려고 들리기 때문에 이제 차이를 억압하고 동질화시키는 추상적 보편주의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게 인식 방법의 특징이고 그다음에 물리 세계의 추상적 법칙만을 무작위로 강요하는 뉴턴적 이 과학에 잠재되어 있는 것은 추상적 보편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분석적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뉴턴적 방법으로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의 어떤 특성을 따라서 그걸 우리가 구분해보고 나누어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직 뉴턴적 방식으로 분석하고 예를 들어 벡터 합성 같은 것들입니다. 벡터라고 하는 단순화된 방법으로 분석한 다음에 다시 합성하는 방법으로 외부에서 강제로 특정한 틀에 맞추어서 자연을 획일적으로 재편하는 사유 방식입니다. 분석한 다음에 또 원래 구조대로가 아니라 원래 특질을 보존하면서 다시
합성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분석 자체가 인위적이었기 때문에 합성도 뉴턴적 방식으로 합성을 하니까 자연을 획일적으로 인위적으로 재구조화해버립니다. 여기에서 작용하는 것은 이제 인간의 의지입니다. 아직 존재하지 않은 부정형 공간을 좌표계로 분할합니다. 뉴턴 역학 체계에서는 시공간은 완전히 동질적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공간이든지 무한 공간, 무한 시간을 좌표계만 설정하면 똑같은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이 공간과 시간의 질적 차이도 없어지게 되는 공간의 추상화가 일어나고 공간은 그냥 좌표계에 따라 분할되는 부분 공간이 될 뿐입니다. 수학적 시간 분할로 말미암아 시간을 표준화시켜버리고 분절화시켜버려서 시간의 질적 차이도 사라져 버립니다. 종교에서 중시하는 때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이제 시간이 그냥 양화되어 버립니다. 그건 추상화의 특징을 지닙니다. 질적 차이에서 양적 차이로 넘어갑니다. 질적 특수성을 지닌 물리적 대상을 추상화된 질량으로 통일해 버립니다. 서로 차이 나는 두 개의 대상이 있으면 그 차이는 양적 차이일 뿐입니다. 질량의 차이, 또 거기 작용하는 어떤 힘의 차이, 서로 상이한 질량을 지닌 이 물질 사이의 보편적 운동 법칙을 수학적 공식으로 추상화해버립니다. 사물의 질적 특수성이 사라지고 질량이라는 추상적 무게를 지닌 물질들 간에 기계적이고 역학적인 관계만이 존재하게 되면서 단 하나의 무게 단위, 단 하나의 특정 측정 기준만으로 사물의 질서가 재편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차이를 제거하고 동질화하는 지식체계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주의적 특성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화적 자연상에서 보여주었던 이제 어떤 목적론 대신에 메커니즘으로 자연을 이해하기 때문에 자연을 아무런 목적이 없는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는 가역적이고 반복적인 메커니즘을 지닌 물리적 공간으로 환원시켜버립니다. 역동적 에너지가 사라져서 단지 움직임이 없는 고체로 구성된 물리적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뉴턴이 늘 강조하는 어떤 입자성, 사실 고체화된 자연입니다. 왜냐하면 생명력도 없고 어떤 자기 목적도 없고 활성도 없고 움직임이 없는 죽은 자연이기 때문에 그 특징은 고체로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 의식을 이 타블라 라사로 보아서 창조적 능력이 없는 기억과 경험의 집합으로 봄으로써 지극히 수동적으로만 자아를 규정한 베이컨, 로커 등의 영국 경험주의, 대부분 아시겠지만 잠깐만 이제 말씀드리면 이 깨끗한 석판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라틴어 깨끗한 석판, 타블라 라사는 인식론에서 어떤 개인인 인간이 태어날 때는 마치 백지 상태처럼 미리 갖추고 태어나는 기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지 상태 같은 마음의 상태로 태어난 인간이 출생 후에 외부 세상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감각적인 지각 활동 그리고 경험에 의해서 서서히 마음이 형성되어서 전체적인 지적 능력이 형성된다고 이제 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개성이나 사회적 감정과 지성도 우리가 이제 자연이냐 양육이냐라고 할 때 이렇게 형성되는 특질이라고 이제 간주하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월적 영역을 형이상학으로 규정해서 배제해버리는, 그래서 이성적 인식 밖으로 밀어내버리는 프랑스 무신론적 계몽주의 철학, 볼테르, 루소가 보여주는 것, 이런 사상들도 다 이런 관념이 기계주의적 이제 자연상에서 뉴턴적 과학에서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뉴턴 과학의 방법론적 특성을 잠깐 볼 수 있습니다. 뭐 이제 바텀업이라고 하는 이제 교과서적인 지금 이 과학의 사유 방식, 반응주의적 방식입니다. 전체성과 고유성은 구성 요소로서의 부분들의 특성들과 행동 방식들의 기능으로서 이해되고 설명됩니다. 전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그것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구성 요소들, 그것들이 갖고 있는 특질들이 합쳐져서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그냥 전체로서 나타나는 것뿐이고 전체가 고유한 자기만의 특성을 지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높은 층위의 현상들은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현상들과 다른 구별되는 특성들과 기능 방식을 지니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모든 실제의 이 청위는 동일한 법칙성이 지배한다는 것이고 자연의 최종적인 구성 요소인 기본 입자의 행동을 다루는 물리학에 근거해서 더 높은 층위의 조직화된 존재들의 수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설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학의 법칙 속에서 함축되어 있다고 말한 유명한 스티븐 와인버그의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좀 잔챙이들이 얘기하면 무시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환원주의적 이 방법으로 이제 자연을 바라보는 이 과학자들이 대부분 굉장히 거장들입니다. 이제 이 양자 전자기학을 발표해서 이제 아주 크게 기여했던 와인버그가 이제 이런 표현인데 이분이 이제 최근 저서들까지도 이제 이런 세계관들을 좀 평범한 언어로 서술하는 책들을 내고 있습니다. 생각이 바뀐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와인버그의 입장에 따르면 물리학의 환원주의 방법론이 모든 학문들을 계열화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주에 발생하는 모든 것들이 물리학 법칙에 함축되어 있으니까 물리학 외에 다른 학문들은 물리학의 자회사, 브랜치가 되거나 분과 학문들로 간주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지식의 서열화죠, 일종의. 사실 이제 이런 과학자들은 이제 그런 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과학의 본질적인 인식론적 우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식론적 우위를 과학이 독특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뉴턴의 이 계몽과학이 부여하는 이 단일적인 비전만을 강요하게 되면 이런 획일화는 뉴턴 과학의 추상적 보편주의가 나타내는 폭력, 인식론적 폭력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계층의 모든 사건들을 가장 기초적인 물리학적 수준의 사건들로 환원시키는 환원주의적 이 경향은 이제 근대적 현실 이해의 특징이고 이것은 물리학을 넘어서서 거의 모든 이제 학문에까지 아주 중요한 학문 방법으로 현대에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원주의적 방법을 따르는 근대의 사고방식은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특질, 특성의 상실이라는 문제를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색채, 그다음에 소리의 어떤 공명, 울림, 그다음에 냄새, 맛, 촉감과 같은 2차적인 특질, 이것은 이 근대적 통찰에 따르면 실제가 지닌 객관적 특성이 아니라 단지 이런 것들을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이 인간의 주관 안에서 반영돼서 나타나는 전자기파, 공기진동, 그리고 물리화학자들의 순수한 물리화학적인 자연현상들이 이 주체인 인간 안에 반영돼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 객관적인 특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위대한 예술 작품이 나타내는 이 색채, 도저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풍부하고 다양한 이런 색채의 질적인 현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빛의 파장의 수치의 양적인 차이라고 그것을 환원되어 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미라고 하는 가치, 이런 것들마저 이제 이렇게 환원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정신과 인간의 의식, 자의식마저도 전적으로 물질적인 뇌에서 일어나는 물리화학적인 이 과정들의 부수 현상으로 환원시키다가 보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진선미라고 하는 이런 가치들마저, 이런 3차적인 특질마저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이 뉴턴적 이제 역학 체계가 보여주고 우리 현대에까지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네, 좀 예, 뭐 얼마 정도 더 할까요? 아니 좀 더 하셔도 괜찮죠. 네. 이게 특강이기 때문에 네. 토론을 조금 줄이면 네, 되니까. 너무 지겨우신 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도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얘기. 네, 좀 더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 이제 현재의 자연과학을 통해서 보는 이 자연, 뉴턴적인 것을 조금 자세하게 받고 이제 결론 부분에서 잠깐 살펴볼 것은 고전적 뉴턴적 세계상에 대해서 현대 과학 자체 안에서 제기하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명 비판이라든지 혹은 어떤 인문학 쪽 이전에 과학 자체에서 제기하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이 뉴턴식의 이제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뉴턴이 모델로 만들어 놓은 이 자연 인식 방법에서 뉴턴 역학 체계에서 전제로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뉴턴식으로 보면 과학의 자연의 인식은 객관적이고 확실하고 명료합니다. 수학적으로 표현된 그 명료성을 지니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자연을 이제 수학화 시켜놨기 때문에, 과학이 수학화되었기 때문에 산정 가능합니다. 연산을 통해서 이제 충분히 또 예측 가능하고 그 특성들마저도 산정 가능합니다. 계산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메커니즘적으로 자연을 이해했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의 이 프로세서에 끼어들어서 이것을 지배할 수 있는 가능성들, 자연을 이용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뉴턴 역학책의 가장 중요한 전제들인데, 이제 현대 이 자연과학은 뉴턴의 이런 이 전제들이 원리적인 관점에서부터 아주 제한적이다. 이것이 그냥 이제 과학이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는 특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아주 제한적인데, 그것이 원리적인 관점에서부터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론에서부터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카우스 이론, 그 다음에 개방적, 복합적, 이 비선형적인 이제 역동적인 체계들을 다루는 복잡성 이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의 자기 조직화 능력에 대한 발견들, 그리고 이제 이 생명과학의 눈부신 발전들, 그 다음에 이제 이 창발의 특성들, 그리고 그런 현상들에 대한 이런 사고들은 이 자연에 대한 전적으로 새로운 창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습니다. 원래 강연 준비하면서 이제 이게 두 번째 파트였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몇 개만 얘기 드리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거기가 더 중요한 거죠. 예, 더 중요한 건데 다루니까 이게 앞으로보다 더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무리 보니까 시간 안에 못 할 것 같아서 이 자연에 대한 이제 새로운 이해를 통해서 이제 이 과학 영역에서 생겨나는 질문들은 물리적 세계가 아까 죽은 사물, 그냥 고체로 표현되는 자연이 아니라 활성화되는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지적하고 비판하는 석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고전적인 물화론 같은 것들이 아니라 또 이 물질 세계를 그냥 죽어 있는 어떤 대상으로 보는, 이제 그 단순한 어떤 고체로 보는 이런 것이 아니라 물질 자체가 어떤 활성화된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 이런 점에서 보면 이제 유기체의 특성들, 특별히 이 생명과학의 발전은 많은 질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 영국의 한 생물학자가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돌하고 새하고 차이를 알고 싶으면 한 손에는 돌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새를 붙잡고 있다가 양손을 놓아보라는 겁니다. 그럼 돌이 어떻게 될지는 어린아이도 다 충분히 예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새가 어떻게 될지는 예언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이제 그 유명 국립연구소에 과학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설교하러 가던 그 교회에 이제 과학자들이 계속 와서 한 번은 그 한국의 유수한 대학에 있는 과학자들이 한 6명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6명 중에서 5명은 새도 완벽한 예측이 가능할 거다. 앞으로 과학이 더 발전하면 결정론적 입장을 보이더라고요. 그 딱 한 분만 이제 그 이론 핵물리학 전공하시는 분인데 국가 석학으로 아주 뛰어난 분인데 그분만 가능성을 열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그 과학자들은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그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생물학을 위한,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물학은 사실은 그 과학이 아닌 것 같이 취급받으면서 이제 굉장히 서러움을 당하다가 분자 생물학이 나오고부터 이제 진짜 과학의 반열에 이제 자신 있게 뛰어들었는데, 문제는 분자 생물학으로 뛰어들고 나니까 이게 이제 거의 이 물리학의 아류, 그 다음에 화학의 아류처럼 지금 되어버리는 건데, 그렇게 되니까 생물이 갖고 있는 진짜 특성들을 파악하는 데는 오히려 이게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생물학계 아주 이 석학들 중에는 생물학만을 위한 새로운 자연 법칙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이런 말을 한 사람들도 굉장한 거장들입니다. 이제 그 하버드에서 활동했던 이런 거장들인데, 그래서 생물학이라고 하는 과학에는 서사가 필요하다. 단언적으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유기체라고 하는 특징을 이제 놓고 보면 공시적인 측면에서는 자기 조직화를 합니다. 생명체는 동화작용이죠, 이제. 그런데 이 통시적으로 놓고 보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진화를 합니다. 자기를 보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초월을 하게 되면서 진화를 이루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동일한 그 한 개체 안에서 이게 동시에 다 일어나요. 개체성과 또 통합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생명의 특성들을 보면서 오히려 이제 이런 물리학, 화학이라고 하는 이제 이 방법, 이 학문의 방법들도 새로운 것들을 한번 이제 모색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지적들이 있는 것이고, 유기체의 자기 차별화와 자기 동일성이라고 하는 특성은 특수한 것과 보편적인 것, 부분적인 것과 총체적인 것, 미시적인 것, 거시적인 것, 차별화하는 것과 동질화하는 것, 주변적인 것과 중심적인 것, 변하는 것과 지속하는 것, 순간적인 것과 영원한 것 사이에 상호 매개적 관계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로 상이한 인식 패러다임, 그러니까 과학이라든지 이제 또 인문학, 또 사회학 이런 이제 각 학문 영역에 따라서 상이한 인식 패러다임 사이에 갈등이 있고, 또 서로 다른 지식 패러다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충돌을 이제 하고 있는데, 과학과 인문학이라고 하는 이 두식, 우리가 이제 신학을 하니까 인문학이라고 일단 생각을 할 때, 과학과 인문학이라고 하는 두 지식 체계도 서로 학문적 경계를 넘어서서 이 상호 지시적으로 교류하는 이제 지식 사이의 상호 매개적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 뉴턴 당시의 어떤 지배적 네트워크가 아니라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통합적 사유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요청되고 또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 교수님들이 이제 이 기포드 이제 프로젝트 연구도 하시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많이 넘겼는데 저 혼자 얘기해서 여러분 힘들지는 것 같고, 그리고 뒤에를 사실은 다 얘기해야 이제 좀 더 이게 더 명확해지는데, 일단 시간 제약 때문에 뒷부분으로 완전히 생략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